일본에서 만든 배입니다. 1997년에 일본에서 만든 배인데 2010년에 판매를 합니다. 일본에서. 그리고 그것을 2012년에 청해진 해운에서 사옵니다. 지금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바로 그 청해진 해운에서 저 배를 사서 어디 계신가요? 보이십니까? 지금 제가 제가 오른손을 하면 넘겨주시면 저 배가 앞에 지금 선수 부분인데요. 저 배가 처음에는 앞에도 이 램프가 있습니다. 램프라는 것은 화물을 실을 때에 이 차량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곳인데 저거를 막아버렸습니다. 개조 작업을 할 때. 예, 일단 넘겨주시죠. 됩니다. 이제 됩니다. 예, 저거는 선미 쪽입니다. 그래서 선미 쪽을 보시면 불을 최소화시켜보죠. 한번 위에 불들을 최소화시켜서 그냥 드시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만. 예, 앞에 불 두 개를 꺼주시죠. 이 두 개를. 잘 보이십니까? 요 앞에 불 두 불을 끄면 훨씬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이 불은 끌 수가 없습니까? 예.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 뒤에 불 좀 켜보시죠. 뒤에 불만. 이 정도면 괜찮겠습니까? 아주 좋죠. 그죠? 예, 좋습니다. 이 뒤에 보면은 램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램프가 이제 화물 1이 들어가는데, 오른쪽에 되면 1이 들어가고, 왼쪽에 되면 1이 들어갑니다. 제가 원인을 분석하던 중에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됐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배 밑바닥이, 이 배가 높이가 이게 얼마입니까? 1층, 2층, 3층, 4층, 5층에다가 이 안에는 전부 화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는 얼마나 있을까요? 겨우 요 정도만 있습니다. 요 정도만 있고 이 밑에 있는 이 무게 가지고 이 큰 덩치를 지탱하고 버티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부력으로 이 배를 지탱을 하는데 이 배가 좌우로 기울다 보면은 이 부분이 물에 닿게 되면은 여기서 물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한 번도 언론에 나오지 않아요, 저 부분은. 이게 닫으면은 이 부분이 완벽하게 밀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국제 회사기구에서 규정하는 건데요. 그러나 그거를 잘 지키지 않습니다. 여기가 완벽하게 타이트가 되려면 고무 패킹이 돼야 되죠. 근데 고무 패킹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문만 닫히는 겁니다. 그럼 큰 파도가 칠 때 그 파도가 안으로 들어차지 않을 정도지, 만약에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물속에 잠기는 일이 벌어지면 이 안쪽으로 물이 쭉 빨려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나중에 저 원인이 다 밝혀지고 나면 배가 기울었을 때 램프 쪽으로 들어오는 물이 결국 이 화물창을 가득 채워서 이 배가 쓰러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뱃사람 출신입니다. 항해사 생활을 했습니다. 한국해양대학에서 항해학을 전공을 하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해군 소위의 인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진해에서 1년 근무를 하고 인천에서 중2 때 상륙선을 타고 서해 5개도서를 다녔습니다.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우도 그 5개 섬을 다니면서 수송도 하고 전투물자도 싣고 대원들도 싣고 나오는 역할을 했는데요. 백령도를 그래서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상륙함이 백령도를 땅바닥을 파고 들어갈 때 배 밑바닥이 어떻게 긁혀지는 것을 제가 중2 때 경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 한진해운에 입사를 해서 항해사 생활을 했습니다. 극동하고 미주 지역을 다니는 컨테이너선을 타고 항해사 생활을 하던 중에 한진해운에서 새 배를 만드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배를 만드는데 삼성조선소에 발령을 받아서 파견 감독으로 해서 8년 동안 컨테이너선을 10척 그리고 13만 6천 톤짜리 길이가 300m 되는 벌크 캐리어 선박을 3척을 만드는 감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박에 관한 한 다양한 경험을 한 편입니다. 그런데 천안함 사건이 벌어졌을 때 4년 전, 정확하게 4년 전이죠. 그때 지방선거를 앞두고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3월 26일 날 천안함이 반파되고 침몰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제가 민주당 추천위원으로 천안함 조사위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배를 조사를 했더니
국방부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이 전부 사실이 아니더란 말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저만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로 지금까지 좌빨 종북 좌파 전문가로 꼽혀가지고 4년 내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제가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냥 맞다 그래 폭발이다라고 해서 좀 조용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서 좀 험난하게 살 것인가, 그 두 가지가 놓여 있는데요. 결정적으로는 제가 그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저는 굉장히 겁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역사에 죄를 짓는 그 무게감을 두고두고 평생 못 견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대로 얘기하니까 참 만만치 않은 길로 걷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고발을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고발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바로 그냥 검찰에서 기각을 시켜버려요. 아무리 얘기를 하고 아무리 인터뷰를 하고 아무리 글을 써도 들어주질 않습니다. 이 사건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정으로 가져가는 건데 법정으로 가져갈 방법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발을 당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날부터 국방장관을 열심히 그냥 비난을 하는 글을 쓰고 군을 비난하는 글을 썼더니 고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국방장관 별넷, 해군참모총장 별넷 두 분은 고소를 하셨어요.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그 다음에 합조단장 별셋, 조사본부장 별셋, 그 두 분은 고발해 주셨어요. 그래서 별이 14개입니다. 네 사람이 고발을 해서. 그래서 제 입을 막고 싶었겠지만 결국은 이것이 재판부에 가서 명예훼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보자. 그런데 명예훼손 맞다고 치더라도 저 사람에 대한 죄를 물을 때 저 사람이 주장한 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한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따지는 과정이 되려면 천안함과 관련된 모든 증인이 법정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0명의 증인이 선정돼서 지금 현재 55명 정도가 법정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30몇 명이 남아있는데요. 2010년 5월부터 제가 검찰 조사를 받아서 9월 달에 첫 재판을 시작한 이후로 쭉 한 달에 한 번꼴로 재판이 진행되고 증인이 2명, 3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말에 제가 대장암이 결과 나와서 1년 동안 항암 치료를 받느라고 재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항암 치료가 끝나고 작년 12월부터 다시 재판이 시작이 되어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24번째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별을 단 해군이 법정에 나와서 최초로 보고받은 조사 그 결과는 좌초였다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청와대와 국방부에 보고한 것도 좌초로 보고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다 튀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신문에 미디어 오늘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기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기자가 10몇 명이 튀어나가고 그 난리를 쳤는데 세월호 보십시오. 현장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구조할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잠수부 한 명도 없었는데 언론에는 항공기가 수십 대, 함정이 30척, 500명의 잠수사. 거짓말이었습니다. 어저께 제가 안산에 가서 우리 그 기독교 총회에서 주관한 강연에 갔었습니다. 저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도 발표를 했고 희생자 가족분 중에서 대변인을 맡고 계신 유경근 선생님이 그 아픈 마음을 안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첫날 내 새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아무도 구조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구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가보자 계속 졸라서 밤 9시가 지나서 겨우 배를 얻어 타고 가족분들이 현장에 갔답니다. 아무도 구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에는 수십 척의 비행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수십 척의 배, 수백 명의 잠수사, 그런 거짓말을 해댔습니다. 지금 현재입니다. 꼭 써야 될 거 쓰지도 않습니다. 그게 언론입니다. 4년 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이 뒷부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만은, 이 배의 재원을 보면은 카페리 선으로 일본에서 만들어서 속도는 21나트, 21나트면은 대략 한 38km, 버스가 조금 빠르게 달리는 속도 정도, 그 정도 속도로 달립니다. 그리고 전장은 146m고 폭이 22m입니다. 폭이 22m면은요, 저 배가 가라앉은 곳이 37m 수심입니다.
37m 수심이면 22m가 옆으로 들어 누웠다고 했을 때 22m면은 나머지가 몇 m일까요? 15m죠. 15m 정도만 물 밑으로 들어가면 바로 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조를 못했습니다. 구조를 못했습니다. UDT SSU라는 거 아십니까? SSU라는 것은 심해 잠수 부대입니다.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혈세로 키운 군의 최정예 요원들입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 세계 최강이랍니다. 북한에서 미사일 쏘다가 남은 부품이 바다에 빠졌는데 80m 수심을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건져낸 부대입니다. 80m 수심을. 그게 심해 잠수 부대입니다. 적의 항만에 들어가서 그 심해를 뚫고 들어가서 적의 요인을 납치해서 오는 거 전문하는 회사입니다. 부대입니다. 심해 잠수 부대가 안 들어갔어요. 왜 안 들어갔을까요? 이 사건은 계속 왜를 반복해야 됩니다. UDT는 그냥 안 들어갑니다. 폭탄 들고 다니는 애들입니다. 폭탄 들고 가서 적의 항만으로 들어가서 다리 밑에다가 폭탄을 설치하고 나오는 것이 임무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안 들어갔을까요? 산소를 물지 않고 물속에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제주도 해녀들은 산소 안 물고 다닙니다. 그죠? 40m, 50m 예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7분, 8분 동안 바깥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제주도 해녀들은. 그랑블루라는 영화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밤에 집에 가시면 유튜브나 그랑블루라는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에 있는 어린 두 아이가 어릴 때부터 서로 잠수하는 거 경쟁을 벌이다가 커서 성장을 해서 국제 다이버 대회에 출전을 합니다. 300피트 그냥 무산소로 줄 따라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320피트 갑니다. 350피트 갑니다. 380피트 결국 400피트를 돌파합니다. 결국은 경쟁하던 친구가 죽습니다. 400피트 지점에서. 이 친구는 그 친구가 죽은 자책감 때문에 결국 자기도 밑에 내려가서 손을 놓고 돌고래를 따라서 목숨을 끝냅니다. 400피트. 400피트면 120m입니다. 그 영화기 때문에 그냥 허구 아닙니다. 인간이 잠수를 잘하는 사람은 수심 80m, 90m까지도 무산소로 갔다 옵니다. 그런데 왜 15m만 내려가면은 바로 유리창이 있는데 유리창이 있지 않습니까? 들고 가서 깨면은 유리창이 깨지면서 라이프 자켓을 입었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의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밝혀져야 된 거죠. 이 배는 921명의 여객 정원의 수송 능력은 200개의 컨테이너를 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앞쪽에 컨테이너를 실습니다. 이 박스들이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이 배는 앞에 박스를 싣고 이 박스를 제대로 묶지를 않았습니다. 저 화물이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놔두고 좀 미친 짓이죠. 배는 바다 위에서 이렇게 요동을 칠 텐데 그래서 박스를 묶지 않은 것이 이 배를 넘어뜨리는데 일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승용차는 130대, 화물차 60대를 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넘어져 있는 장면입니다. 박스들이 이쪽으로 몰려있죠. 선수 부분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다는 것이 이것이 미끄러지면서 이쪽에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그 외에 다른 충돌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박스가 움직이면서 난 소리로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헬기가 두어 대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이 라이프 라프트라는 건데 하나밖에 안 떠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수많은 라이프 라프트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쪽 부분에 수압을 받으면 자동으로 터지게 되어 있는 장비인데 터지지 않았습니다. 화물들이 떠다니는 장면입니다. 이쪽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뒤집어지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선수를 잡았어야 됩니다. 처음에 사고가 나자마자 크레인을 제일 먼저 부릅니다. 이 구조하는 사람들이. 미친 짓이에요. 인양할 단계가 아니거든요. 수백 명의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인양을 생각한다는 게 상상이나 할 일입니까? 크레인이 옵니다. 크레인이 와서 그날 밤 11시 반에 크레인이 옵니다. 그리고 왜 크레인이 오냐고 비난하니까 또 크레인이 갑니다. 이왕 크레인이 왔으면 이 선수라도 잡아야지요. 선수라도 잡아야지요. 안 잡습니다. 이 선수를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안 잡고 그냥 갑니다. 밤입니다. 낮과 밤을 비교해보면요. 낮과 밤의 높이가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시간이 12시간이 지났는데도
높이가 비슷하다는 것은 이만큼의 공기가 계속 부력을 받쳐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작업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후 이것이 배가 쭉 가라앉아서 사라집니다. 왜 이 선수를 잡지 않았는지는 굉장한 미스테리고 생존자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상당히 줄여버리는 큰 실수를 한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사고 난 바로 다음 날 첫 번째 쓴 글이 에어포켓이라는 말입니다. 에어포켓이 생존 가능성을 높인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저는 천안함 침몰이 되었을 때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저 배는 5분 이내에 물이 다 차서 전원 사망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국방부는 69시간 살 수 있다고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제가 그때는 5분 만에 다 사망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세월호 때는 생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야기를 했느냐면요. 천안함은 길이가 37m입니다. 한미가. 88m짜리 배가 반토막이 나서 앞부분은 47m, 뒷부분은 37m거든요. 37m 배가 47m 수심에 가라앉으려면 머리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쭉 처음에는 가라앉는데 한미의 부분에서 무거운 쪽이 먼저 가라앉겠죠. 엔진이 있는 앞쪽이 먼저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가벼운 쪽은 그거 이렇게 내려가서 땅에 쿵 받고 바로 탁 앉습니다. 그러면 배가 밑바닥에 있는 평평한 쪽으로 앉든지 아니면 평평한 옆면으로 눕든지 왼쪽으로 눕든지 오른쪽으로 눕든지 그죠? 이게 가능성이 가장 높죠. 완전히 뒤집어져서 내려갈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바로 내려갔거나 옆으로 누워서 내려갔기 때문에 바로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선실이라고, 여기가 선실입니다. 여기서 선실을 보면 하늘 보십시오. 공기가 빠져나가는 곳이죠.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피커가 있지요. 그리고 전기 케이블이 있는 곳 있죠. 이 모두가 공기가 빠져나가는 곳들입니다. 공기가 빠져나가는 만큼 문은 완벽한 타이트가 아니잖아요. 물이 들어오는 바닷물이 계속 공기가 빠져나가는 만큼 채워서 결국은 다 잠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분 이내에 다 사망했을 거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뒤집어졌습니다. 빠르게 뒤집어졌습니다. 빠르게 뒤집어진 이유는 이 안에는 발라스트라고 하는 빈 탱크가 있기도 했지만 선실 내의 모든 공간마다 에어포켓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천천히 넘어간 게 아니라 급박하게 뒤집어졌거든요. 여기가 선실이면 급박하게 뒤집어지는 바람에 바닥이 천장이 돼버렸어요. 물이 빠져야 될 곳이 우리 발밑에 있게 됩니다. 물론 이쪽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바닷물이. 그러나 우리가 천장으로 본 곳은 이 벽하고 옆을 보십시오. 밑에는 전부 이게 막혀 있지 않습니까?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는 곳이 천장이었기 때문에 안에 있는 공기는 인위적으로 뽑아내지 않는 한 계속 존재합니다. 그게 에어포켓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대서양에 빠진 배가 20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안에 있는 에어포켓에서 살아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죠? 60시간이죠. 60시간. 60시간 동안 탄산수 하나 먹으면서 살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또 작동이 안 됩니다. 60시간 있다가 살아난 분이에요. 물이 여기까지고 이 안에는 전부 다 공기가 차 있었습니다. 세월호도 모든 침실마다 에어포켓이 다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점점 차 들어오는 물이 계속 밀고 들어오는 만큼 공기는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어디론가 빠져나가는 부분이 생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에어포켓을 여러 사람이 나눠서 마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기 중에 산소가 다 소진되고 이산화탄소로 가득 차버리면 질식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또 이 차가운 물에서 견디기 힘든 그 저체온증의 문제도 있지만 그나마 다행히 선실이었기 때문에 침실이었기 때문에 모포도 있고 또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서로 끌어안아서 만져주고 따뜻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10시간이든 20시간이든 살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구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알파 잠수 이종인 대표한테 도움을 구하라. 사고 난 그 다음날 제가 주장한 겁니다. 알파 잠수 이종인 대표는 인하대학교 출신입니다. 인하대학에서 조선공학을 전공하고 30년 동안 인양만 전문으로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천안함 사고가 났을 때 처음에 이건 폭발일 거야 그랬습니다. 왜? 갑자기 반토막이 났으니까. 그런데
시신이 인양이 되고 배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폭발 없다. 이 배는 좌초다 그랬습니다. 폭발이 있었으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폭발에 가장 민감한 게 생명체입니다. 생명체. 사람, 물고기. 그 정도 폭발. 어느 정도 폭발인지 아십니까? 어뢰 길이가 저 끝에서 이 끝에까지입니다. 이거보다 더 깁니다. 그 안이 화약이 가득 차 있습니다. 360kg TNT라면은 수류탄 6,000발이 동시에 터진 규모랍니다. 그런데 수류탄 6,000발이 터진 그 위치에서 발견된 시신이 깨끗합니다. 깨끗한 흔적도, 긁힌 흔적도 없습니다. 전원 익사였습니다. 전원. 옛날에 박종철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시신을 거만한 의사가 양심선언함으로써 그 사건이 나라를 뒤집어 놨습니다. 천안함 사건에서도 그 시신을 거만한 3명의 의사들은 이 다음에 천안함의 진실이 드러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46명의 시신 중에 폭발로 사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원 동시간대 익사입니다. 사인이. 그거를 국방부의 발표와 맞춰보면 배가 절단된 부분에서 옷이 끼어서 거기서 발견된 시신이 남기석 상사입니다. 배가 절단된 당시에 옷이 끼이는 바람에 거기서 익사를 하셨습니다. 폭발이 있었다면 거대한 폭발에 의한 배가 반토막이 날 정도의 충격을 견디신 분입니다. 그분은. 그리고 2000도, 3000도의 열이 발생한 것도 견디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물이 들어오자 익사하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는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천안함의 진실입니다. 그때 이종인 대표가 그 시신의 모습을 보고 폭발 없다. 2차 대전 때 진주만에서 폭탄이 하나 터져서 큰 배 옆에서 폭탄이 터졌어요. 옆에 벽도 멀쩡합니다. 구멍도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구조대원들이 들어가서 배 밑을 들어간 순간 깜짝 놀라서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망을 했는데 목이 없더라는 거예요. 목이. 그게 연구 대상이 됐습니다. 어떻게 연구가 됐냐면요. 폭발에 의해서 벽을 치니까 선박의 이 벽이 진동을 틀면서 그 충격파가 모든 사람들의 눈, 코, 입, 귀를 통해서 내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안으로 훅 들어가서 내장을 한 바퀴 휘젓고 다시 빠져나올 때는 목이 딱 닫혀버린답니다. 그러니까 목이 덜렁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충격파라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번 기억해 볼까요? 인천 아파트 두라 3호. 휘발유 다 푸고 가스만 남아있는 게 터졌는데 11명이 사망했는데요. 그중에 4분은 시신이 없었습니다. 시신이 전부 벽에 발려 있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전부 긁어서 4등분해서 나눠줬답니다. 이종인 대표가 그날 그 사진을, 그 비참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면서 신 대표, 이게 폭발이야. 그랬습니다. 대구에서 프로판가스 터졌습니다. 가정집에서. 그 일대에 유리창 다 깨지고 어떤 집은 테레비 쓰러지고 다 넘어지고 10몇 명이 부상을 당하고 그 앞길을 지나던 경찰 2분은 30m를 날아가서 사망했습니다. 서울의 자양동에서 버스에 가스, 프로판가스, 천연가스 버스가 8개의 탱커를 달고 다니는데 하나가 터졌어요. 그랬더니 그 일대 17개의 가게의 유리창이 다 깨지고 그 배에 타고 있던 아가씨의 발목이 2개가 절단이 됐습니다. 그게 폭발입니다. 그게 폭발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럼 저는 좌초야. 그 순간 그분도 좌빨 종북 전문가로 합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하고 형님 동생 하면서 지내면서 몇 달에 한 번씩 인천에 가서 같이 이제 얘기도 나누고 천안함 재판에 관련된 변호사분들, 기자분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한 번씩 합니다. 근데 하루는 갔는데 뭐 종 같은 게 하나 엎어져 있는 거예요. 형 저기 뭐야 그랬더니 벨이야. 그래요. 그래서 무슨 벨? 그랬더니 이겁니다. 다이빙 벨. 그래서 이 뭐 하는 거냐 그랬어요. 조류가 빠른 곳에서는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일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죠? 우리 계속 들은 게 있죠. 바람이 안 도와준다, 날씨가 안 도와준다, 조류가 떴다. 조류 부분은 구조를 하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비, 바람, 파도 말이 안 됩니다. 바닷속은 파도 없어요. 1m만 들어가 보십시오. 바닷속은 바람 안 붑니다. 바닷속에 비 안 옵니다.
5m만 들어가면 서해는 워낙이 탁한 곳이기 때문에 밤이든 낮이든 안 보이기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조류가 빠르다는 정도 있지만 조류가 빠른 것은 지구가 존재하는 한 시간대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그 모든 조건을 극복하고 구조해내야 되는 것이 전문가들이고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UDT SSU입니다.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걸 막았습니다. 미친 사람들이죠. 여기 이거는 엘리베이터처럼 이걸 물속에 집어넣으면 이 안에 세 사람이 함께 들어갑니다. 함께 들어가서 배의 출입구 옆에다가 딱 갖다 대놓으면 여기서부터 배 출입구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사고 난 다음 날 이것을 투입하라고 제가 글을 올린 겁니다. 다이빙벨에 논란을 일으킨 장본이 접니다. 이거를 갖다 넣으라고 했던 겁니다. 안 해요. 그 다음날 전화를 했습니다. 형 연락 왔어? 안 와. 아무도 전화 안 온대. 정부에서도 전화 안 오고 해경도 안 오고 해군도 안 온대. 하루 또 지났습니다. 연락 왔어? 안 왔다. 하도 내가 화가 나서 청와대 내가 전화했다 그래요. 청와대에 전화했는데도 안 불러주는 겁니다. 나흘째 되는 날 이거를 들고 진도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분이. 내려갔는데 투입도 안 해주고 그냥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구석에 처박아 놓고 있다가 결국 그냥 들고 올라왔습니다. 철수했습니다. 그게 일주일 지났을 때입니다. 거의 살아있기 힘든 시점까지.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자유롭게 잠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잠수사가 위에서부터 내려가는데 현장까지 도달하는데 5분. 작업하는데 5분. 나오는데 5분. 15분밖에 물속에 못 있기 때문에 잠수부들이 계속 교대로 그 힘들었는데 5분 동안 구조하는 건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나 이게 들어가 있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쉽니다. 감압을 합니다. 다시 투입이 됐거든요. 이게 어떻게 투입됐냐면요. 이게 투입이 되었다가 도로 올라가니까 가족들이 화가 났습니다. 왜 이런 장비가 있는데 투입을 안 하냐고 해수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을 가운데 앉혀놓고 뺑 둘러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그날 사회를 봤습니다. 그 현장에서 왜 투입 안 하냐고 이거 빨리 투입하라고 요구를 하니까 해수부 장관이 하라고 지시를 하고 해경청장이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이종인 대표한테. 다이빙벨을 가지고 다시 와주시오. 그 순간 정봉주 의원의 팟캐스트 방송에 이종인 대표와 제가 같이 방송에 나가 있었습니다. 방송 딱 시작할 무렵에 전화가 온 거예요. 바로 옆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투입하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들고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방송 순서를 바꿔서 이종인 대표 먼저 방송하고 인천으로 가서 출발하고 저는 나중에 방송을 했는데요. 그 다음 날로 들고 내려갔습니다. 저기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이거를 집어넣는 동안에 해경이 협조를 안 해서 이틀 동안 처음에 굉장히 애를 먹다가 3일째 들어가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105분 작업을 합니다. 105분. 엄청난 시간을. 감압하는 25분을 포함해서 75분 이상을 순수 작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3명의 잠수부가 들어가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잠수부와 이거를 조종하는 이종인 대표가 쉬어야 되는데 교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해경이. 잠수부 이것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이 배 밑으로는 케이블이 있어서 거기에 묶어서 내려가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처럼 들랑달랑하니까 조류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계속 잠수부를 교대로 지원해 주겠다고 해경이 약속을 했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안에 작업하던 사람이 지치다가 벌써 올라와서 전부 다 4사람이 가판에 뻗어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날 낮에 제가 계속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꺼져 있고. 그래서 본사에다 전화를 했더니 이종인 대표의 형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 전부 다 4명 뻗어서 자고 있다는 겁니다. 지쳐서. 그러면은 이 안에는 지금 누가 작업합니까? 없다는 거예요. 왜? 해경이 지원을 안 해주니까.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이 다이빙벨이 내려가서 사람이 들어있는데 해경정이 와서 속도를 내가지고 와서 저를 배 바지선을 쾅 들이받아버렸습니다. 죽으란 얘기예요. 다이빙벨, 다이버가 들어가 있는 곳에 알팍이라는 깃발을 다 걸거든요. 이 깃발이 있으면 그 근처에는 절대로 배가 가서는 안 됩니다. 국제적으로 약속입니다. 왜? 다이버들은 물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프로펠러에 말릴 수도 있고 거기까지 연결된 산소가 프로펠러에 끊길 수도 있고 무엇보다 프로펠러의 소리가 물속에서는 엄청난 잡음으로 귀에 들어가기 때문에 물속은 굉장히 빨리 전파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 엔진 동력은 다이버 근처에 가서는 안 됩니다.
가는 것 자체가 살인 행위로 겁니다. 지금 외국의 다이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 배가 옆에 와서 들이받던 게 두 번째 사건. 세 번째 사건이 뭔지 압니까? 여기에는 지속적으로 위에서 산소가 공급이 되고 이산화탄소를 빼내는 것이 계속 순환이 됩니다. 그래야지 다이버들이 여기서 쉬면서 있다가 다시 들어갔다 나오고 쉬고 하게 되는데 산소 라인에 손가락이 들어갈 만한 구멍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형 어떻게 된 거냐고. 차라리 끊어버렸으면 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끊으면 갑자기 산소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위험 상태에서 바로 산소통을 물어버립니다. 잠수부가. 위에서는 압력이 갑자기 확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멍이 나면요. 서서히 산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밑에서는 모르게 기절해버립니다. 기절해버리면 세 사람 다 시체로 올라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 이종인 대표가 접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 접었습니다. 잠수부 지원 안 해주죠. 와서 들이받죠. 산소 라인 끊어놓죠. 어느 누가 작업할 수 있겠습니까? 작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때 희생자, 실종자 가족분이라는 한 분이 이종인 대표한테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떠나실 때 기자회견하면서 떠나실 거 아닙니까? 예. 기자들 앞에서, 이거는 언론에도 안 나온 얘기입니다. 기자들 앞에서 배경에 불편한 이야기를 한마디라도 하시면 안 됩니다. 배경을 불편하게 하면 우리 가족들이 힘듭니다.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런데 실패했다고 이야기하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105분 동안 작업한 것은 이 다이빙벨이 사고 초기에 투입이 됐더라면 얼마든지 생존자를 데리고 나갈 수 있었던 게 입증한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당장 당신들 와서 한 명도 구조 못했지 않습니까? 그 말에 멍하더래요. 그 한 명도 구조 안 했으면 맞아. 한 명도 구조 못한 거는 맞아. 그러면 실패죠. 좋아. 실패 인정. 화가 난 겁니다. 사람이 멘붕에 빠진 겁니다. 실패 인정.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나 실패했어. 실패했어요. 한 명도 구조 못했으니 실패했어요. 그러고 올라온 겁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막 실패했다고 자기 홍보하러 갔다고 난리를 쳤죠. 이게 다이빙벨의 진실입니다. 제가 그날 전화를 했습니다. 어디야? 잠실쯤 와 있다. 그래요. 그럼 75분인가 있었다며. 있었지. 그럼 대단한 거 아니요? 무슨 실패야? 왜 실패요? 한 명도 구조 못했잖아. 그걸 자포자기로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에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몇 분이나 있었는데 105분 있었어. 감압까지 포함해서. 그럼 대단한 거지. 아니야, 실패야. 솔직히 얘기해봐. 도대체 뭔 일이 있었는데 야, 안 죽고 살아온 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걸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날. 그게 다이빙벨의 진실입니다. 초기에 투입을 했더라면 많은 사람을 구했습니다. 우리 세월호 사건 나중에 진상규명을 할 때에 검증해야 됩니다. 왜? 다음번에 또 유사한 사고가 난다면 투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계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쓸만하니까 만들어진 겁니다. 해군에는 이거보다 더 훌륭한 장비가 있습니다. 투입 안 했습니다. 이종인 알파 잠수 그 대표하고 가끔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하던 중에 발견한 사실인데요. 이것이 뭐냐면요. 우리 가리비를 구워 먹다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그 밥그릇을 한번 불에 달고 가지고 물에다가 띄워보면 어떻게 보일까? 적외선 카메라를 갖고 온 거예요. 이종인 대표가. 야, 이게 적외선 카메라야. TOD. 백령도에서 천안함 사고가 났을 때 모든 해병대 초소는 야간 투시경으로 바다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TOD라는 기계입니다. 그거를 하나 가지고 와서 이게 바로 그 기계야. 그거를 부두에서 보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또렷하게 보이더라고요. 밤에도 하얗게. 우리 군사작전 할 때 보면은 하늘에서 보면 시커먼데 사람들이 총 들고 돌아다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적외선 카메라입니다. 그걸로 그릇을 불에 달고서 물에다가 넣었더니 눈으로 보면은 전혀 변화를 못 느끼는데 TOD를 보면은 시커멓게 구름이 꽃을 피는 게 온도가 1도씩 변할 때마다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이거 보고 우리는 빙고 그랬습니다. 천안함 하부의 영상에는
폭발이 3000도가 발생한 천안함의 폭발 장면이 있었던 35초가 지난 순간 전혀 바다의 색깔 변화가 없습니다. 이 TOD 영상이 얼마나 정확하냐면요. 손바닥으로 지금 여기다가 꾹 눌렀다가 손을 떼도 2분, 3분 동안 손바닥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000도, 3000도가 발생한 천안함 하부에 어떠한 온도 변화가 없다는 것은 천안함 하부에 폭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이게 천안함 프로젝트라는 영화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천안함 프로젝트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제가 이미 글로 썼거나 언론에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유일하게 이것만큼은 처음으로 거론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루 만에 영상이 극장에서 내려갔습니다. 영화가. 극장에 영화 하루 올라갔다가 사라진 영화가 천안함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천안함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요. 천안함은 세월호의 짝퉁입니다. 저는 천안함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왜?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밝히면 천안함은 자동으로 풀립니다. 제가 어저께 유경근 대변인 만나서 천안함은 좌초입니다라는 제가 2012년에 제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한 박스를 줬습니다. 이거를 읽어보시면 4년 동안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어떻게 법정 투쟁을 하고 있는지 다 들어있고 천안함의 진실을 파헤쳐가는 과정이 다 들어있습니다. 앞으로 선생님은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지난한 재판을 하셔야 될 겁니다. 참고해서 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제 차에도 지금 한 4, 50권이 실려 있어서 혹시 필요하신 분은 강연 끝나고 난 다음에 바깥에서 책방에서 사시는 것보다 100원 싸게 사실 수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안함을 반토막 낸 녀석이 TOD 영상에 잡혔습니다. 이렇게.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이 천안함을 반토막 낸 녀석입니다. 거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류에 거슬러서. 잠수함입니다. 천안함 이야기는 길게 하면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또 안 돼요. 넘겨주세요. 키보드를 딱 쳐서. 여기에 천안함 하부에 좌초가 된 흔적인데요. 천안함은 좌초됐다가 빠져나오다가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두 개의 사고가 겹쳐진 사건입니다. 배 밑바닥이 긁혀있는 것은 좌초의 흔적입니다. 사고 후 두 번째 구를 선수를 잡아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 선수가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이 떠있는 메커니즘은 그나마 여기에 있는 공기들과 이 각각에 들어있는 공기들이 전체적으로 부력을 형성하기 때문에 떠있는 건데 이 상태로 있으면 다이버들이 이쪽으로 내려가서 이리 접근해서 이 유리창을 들어가든지 이쪽 출입구로 들어가서 구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180도로 완전히 뒤집어졌기 때문에 각 격실마다 에어포켓이 다 존재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얘기죠. 선수를 잡아야 되는 이유는 이 선수를 잡지 않으면 이게 내려가서 이 불안정한 구조물 때문에 옆으로 드러눕기 때문이에요. 옆으로 드러눕는 순간 그나마 애들이 모여있던 에어포켓들이 전부 공기가 유동이 나면서 빠져나갈 곳을 찾아서 공기가 빠져나간단 말이죠. 절반 이상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선수를 잡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안에 있었던 사람이 예를 들면 10명이 살아있었다면 반으로 줄었을 겁니다.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선수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바지선이 왔다면 바지선이 잡아야 되고 크레인이 왔다면 크레인이 이걸 잡아야 됩니다. 이거 잡는 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공기가 받쳐주고 있는데 공기가 무슨 힘이 있다고 공기가 받쳐주는 것을 크레인이 살짝만 걸쳐도 이건 절대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놓쳤습니다. 이것이 땅에 오면 옆으로 들어눕게 되죠. 결국은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자, 이런 게 바지선입니다. 이런 바지를 데리고 오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 아닙니다. 이런 거는 모든 항구 부두마다 이런 거는 예사로 있는 겁니다.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저게 바로 바지입니다. 이 안에는 공기만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크레인도 달려있죠. 얘들 옆에다가 갖다 놓고 묶어버리면 이거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묶는 게 어려울까요? 이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은 이 안에는 프로펠러가 들어있거든요. 배를 접안할 때 이거를 프로펠러를 돌려서 이 배를 부두에 대는 역할을 하는데 이 구멍에다가 케이블을 걸어서 바지선에 묶어도 얼마든지 이거를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바우스로스트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예인선입니다. 사고 지점에서 제일 가까운 목포항에는 이런 예인선이 십수척이 있습니다.
목포로 들어오는 모든 상선들을 견인하기 위해서 이 배들은 굉장히 힘이 좋습니다. 이 배들이 사고가 나는 순간 누군가 컨트롤 타워에 있어서 목포항의 예인선들 빨리 출동시켜. 그러면은 1시간쯤이면 달려올 겁니다. 그 배가 저 세월호를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막 밀어서 수심 낮은 곳으로 밀고 가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왜 안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바다에 떠 있고 기울고 이제는 전복하려고 하고 있을 때 이렇게 힘 좋은 애들이 와서 붙어가지고서 수심 낮은 곳으로 밀고 가도 됐을 거 아닙니까? 안 했습니다. 미스터리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이 좋은지 항공모함도 밀고 다닙니다. 이런 배가 우리나라에 여수에도 있고 목포에도 있고 항구마다 다 있습니다. 큰 배를 하기 위해서. 왜 저런 가용할 수 있는 장비를 쓰지를 않았을까요? 세 번째 글은 제가 사고 원인을 분석을 했는데요. 사고를 사건으로 키우지 말라라는 이제 제목 타이틀로 아침 7시 20분에 구조 요청했다는 것이 KBS 보도에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는 것은 8시 52분에 희생자 학생의 부모가 처음으로 해경에다가 요청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면요. 해경배가 제일 처음 온 게 9시 35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9시 35분이지만 제일 가까운 목포항인 경우에 80km입니다. 거리가. 그 배는 80km를 30분 만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거짓말이죠. 출항을 그럼 언제 했을까? 8시 반 이전에는 출발을 해야 현장에는 9시 반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8시 반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은 이 배가 처음 출항해서 올 때부터 이 배의 안정성에 문제가 많은 것은 화물을 많이 실었던 과적의 문제. 그거로 인해서 배는 안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대에 뭔지 모르지만 구조 신호를 분명히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 메커니즘일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말이죠. 처음에 이 배를 항해하기 힘들겠다는 판단은 누가 하냐면 선장이나 항해사가 합니다. 아, 이거는 더 좀 힘들겠구나. 그러면은 구조를 보내 신고를 해야 되겠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요. 회사의 논리가 바로 들어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이거는 배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할 때는 자연스럽게 어린애가 문제 생기면 엄마한테 전화하듯이 회사에 전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배 더 이상 운항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이 배를 포기해야 되겠소? 구조를 해야 되겠소? 어떡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회사는 그래. 그러면 당신이 항해사고 당신이 선장이니까 당신이 판단해서 배를 버려. 그럴 것 같습니까? 천만에. 아닙니다. 야,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배가 어떤 상태냐? 넘어갔냐?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아직 안 넘어갔으면 계속 가도 되지 않겠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도 앞바다에서 구조선이 와서 구조를 하게 된다고 가정을 해주십시오. 회사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거예요. 운항관리팀들이 들어붙습니다. 붙어가지고 계산을 뚫습니다. 승객들 다 내려야 돼요. 진도 팽목항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거기서 목포로 가야 돼요. 가는 동안에 이미 낸 돈 다 물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제주까지 가는 돈 자기들이 태서 다 보내줘야 돼요. 돈이 얼마나 그날 하루 동안에 다 이동이 가능할까요? 안 될 겁니다. 화물은 더 골치 아픕니다. 이 배를 견인을 해가지고 부두를 끌고 가야 돼요. 목포로. 그런 다음에 화물 다 실어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배는 수리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화물은 일주일, 열흘이 지나도 다 이송 못할 겁니다. 왜? 예약된 화물이 아니니까. 그러면 화물에 대한 비용 다 돌려주고 새로 들어가는 비용 내주고 열흘 동안 딜레이되는 페널티까지 물면 몇 억이 깨집니다. 지금 더 가봐라고 하는 것과 그대로 포기하라는 것은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면 운항관리팀들은 계속 가라고 요구합니다. 30분 내지 1시간은 그 신강의를 벌렸을 겁니다. 선박하고. 나중에 두고 보십시오. 갑자기 해경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갑자기 한 것처럼 보이죠. 그 앞에 히스토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 앞에 30분이든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가라 마라 하는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결국은 운항관리팀이 이깁니다. 왜요? 그 논란 끝에도 배는 계속 달리니까. 첫 번째 탐욕입니다. 첫 번째 탐욕. 운항관리팀의 첫 번째 탐욕. 가다가 배가 쭉 기울면서 더 이상 못하고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더 이상 못하고 이제 구조로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때부터는 긴박해졌습니다. 이때는 운항관리팀은 빠집니다. 그때부터는 누가 붙는지 아십니까? 법률보험팀이 붙습니다. 법률보험팀은 이 배가 어쩔 수 없이 물에 들어가야 된다면
가장 보험금을 많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말이 보험금을 많이 타기 위해서 사고를 내고 사람들을 희생시켰다라는 요구는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거기는 현혹되지 마십시오. 악마가 아니면 그런 결정 못합니다. 어떤 논리냐면요. 배가 180도 뒤집어져서 깔아앉을 거라는 거는 회사 사람도 그렇고 선박도 그렇고 승객도 그렇고 다 생각을 못합니다. 그 상황에서 배가 이렇게 뒤집어질 거라고 상상을 하겠습니까? 그냥 기울어지는 정도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법률보험팀 입장에서는 이 배의 사고가 선박 회사의 고유의 잘못이 아니기를 바라는 겁니다. 선박 회사의 고유의 잘못, 짐을 잘못 실었다, 라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 고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라스트 탱크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선박 회사 고유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거의 타지를 못합니다. 자, 우리 자동차 음주운전을 했다? 보험금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껌 씹고 음주 아닌 것처럼 하는 난리를 치기는 거죠. 중앙선을 침범했다? 보면 안 되잖아요. 건널목에서 사고가 났다? 보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배는 사고가 인지되는 그 순간까지 선박의 과실, 선박 회사의 과실이 아닌 거로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요구하겠습니까? 1시간 전부터 라이프 자켓을 입은 사람이 배를 돌아다니는 게 배의 문제를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못하게 한 겁니다. 그게 바로 계속 선실 내에 있으라고 그 악마의 방송을 했던 메커니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선박에 있는 사람은 바보 아닌 다음에는 라이프 자켓을 입은 사람은 물 옆으로 가야 돼요. 그죠? 라이프 자켓을 입고 그 자리로 있으라는 것은 비행기밖에 없습니다. 비행기는 라이프 자켓 끼고 전부 돌아다녀봐야 도움이 안 되잖아요. 어딜 뛰어내리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안전벨트 메고 그대로 있어주는 게 비행기 논리인데, 선박은 라이프 자켓을 입었으면 무조건 물에서 가까운 곳에 가야 돼요. 왜? 물에만 들어가면 살잖아요. 라이프 자켓이 물에 뜨는데 물에 뛰어들어도 살아요. 문제는 엄청난 파도가 치는 태풍이 불거나 하게 되면은 뛰어들기도 위험하지요. 그날은 바다가 아니라 호수였습니다. 물에 들어가면 다 삽니다. 그런데 왜 자꾸 방에 있으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회사의 논리입니다. 마지막 구조될 때까지 최대한 승객들은 방에 있도록 해라고 하는 그 지시 하나, 반드시 그 지시가 있었을 겁니다. 승객들이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게 별 도움이 안 되니까 라이프 자켓 빨간 걸 입고 온데 돌아다니면 우리 배 문제 있어라고 홍보하는 꼴이니까 최대한 마지막 구조될 때까지, 구조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구조될 때까지 전부 다 조용히 방에 질서정연하게 있도록 해라고 하는 한마디에 계속 침실이 안전하니 선실 내에 있으라는 방송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마 그 처음 오다를 내린 법률팀 사람도 그 오다를 내리고 잊어버렸을 거예요. 배에 남아있는 사람은 그 하나를 끝까지 지킨 겁니다.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왜? 명령을 받은 대로 수행했으니까. 그리고 이게 180도 뒤집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으니까. 결국 그것이 이 사고를 끝냈습니다. 그게 탐욕 2입니다. 두 번째 탐욕입니다. 이 법률보호의 논리입니다. 세 번째 탐욕이 뭔지 압니까? 해경입니다. 처음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알았습니다. 이 배가 본사하고 배하고 신강이 버린 거 다 알았습니다. 채널로 다 듣기 때문에. 그러면 해경이라도 나서서 안 돼라고 하든지 달려가서 이 배를 보든지 헬기를 띄우든지 본사의 해경 본청에 연락을 해서 이 배 문제 있는 것 같다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방관했습니다. 해경이. 왜 그럴까요? 해운회사는 제주까지 가면 2시간이면 가는데 2시간만 더 달리면 제주까지 가는데 몇 억을 아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스톱해가지고 몇 억을 손실보기 싫으니까 계속 항해를 하라고 하는 것을 해경은 방조한 겁니다. 그 죄가 큰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선장을 제일 먼저 구조해내서 해경 간부집에서 하룻밤 재웁니다. 재워서 입을 맞춥니다. 자, 한 방에 쓰러졌다. 이 배는 급회전을 하는 바람에 쓰러졌다. 많이들 들으셨죠? 급회전하는 바람에 쓰러졌다고 했죠? 선박은 급회전해서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선박은 급회전한다고 절대 쓰러져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급회전해서 쓰러졌다면 엄청나게 많은 짐을 실었기 때문에 안정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것은 처음부터 출발하기 전부터 잘못한 겁니다. 급회전은 하드 스타보드라 그럽니다. 우현으로 35도를 팍 꺾는 거, 핸들로 최대한 꺾는 거, 그게 하드 스타보드. 비행기는 오른쪽을 스타보드, 배도 오른쪽을 스타보드라 부릅니다. 왼쪽은 포트라 그럽니다.
라이트 레프트가 아니라 스타보드 포트. 하드 스타보드 하면 35도 꺾입니다. 하드 포트 하면 35도 꺾입니다. 배는 운항하면서 예사로 하드 스타보드, 하드 포트를 예사로 합니다. 언제나. 왜?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잘 모르시는 어르신께서는 자제분들한테 야 유튜브가 뭐냐 물어보셔서 하이 스피드 턴을 한번 쳐보십시오. 하이 스피드 턴.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하이 스피드 턴을 치면 미국의 군함배들이 하드스타보드 최대한 틀었을 때 배가 어느 정도 기울어지는지 그림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갑판 위에서 애들이 막 장난치는 것도 나옵니다. 배는 예사로 그렇게 합니다. 쓰러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그 말을 했을까요?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이 버스가 최대 속도로 달리다가 갑자기 핸들을 틀면 뒤집어지잖아요. 그러한 일반적인 심리에 빗대어서 이 배가 그렇게 사고 났다고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겁니다. 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사고로 만들어주면 너희 회사도 좋고 선장 너도 죄가 가벼워지고 해경 우리도 산다라고 합의 본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선장을 하룻밤 재운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랬습니다. 왜 선장 하룻밤 재우고 구속시켜요? 1등 항해사 어디 갔냐? 1등 항해사 찾으라 그랬습니다. 제가. 화물을 싣는 문제, 배의 안정성을 계산하는 문제, 배가 발라스팅을 하는 모든 문제는 선장 책임이 아닙니다. 1등 항해사 책임입니다. 선장은 모릅니다. 선장은 이 배 가면 갈수록 안전해? 출항하면 돼? 예, 하면 됩니다. 그럼 가. 이게 선장입니다. 선장은 모릅니다. 1등 항해사가 짐을 얼마나 실는지 그 모든 것을 결정한 사람이 1등 항해사. 근데 1등 항해사가 일주일이 지나도 나타나질 않아요. 저는 그 배에 갇혀서 사망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나타나더라고요. 앞으로 1등 항해사 주목하십시오. 아주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역할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아주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화물을 어떻게 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증언이 우리 회사 차가 사라졌고 차를 몰고 간 이사님이 직접 몰고 갔는데 그분도 사라졌는데 분명히 인천 제주 배를 탔을 텐데 화물 리스트에 없는 거예요. 명단에 없는 거예요. 사망자 명단에도 없고 화물도 없는 거예요. 저 배는 증거보전 신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그 화물은 청해진 해운의 운항관리 물류팀에서 자기가 개인 용돈을 위해서 리스트에도 없는 사람을 화물을 넣었거나 선장이 그랬거나 1등 항해사가 그런 겁니다. 리스트에도 없는 것은 무슨 의미냐? 존재하지 않는 유령 화물이 들어간 겁니다. 그 무게가 얼마인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이 배의 무게를 계산하는데 툭하면 무게를 조작하는 짓을 예사로 한답니다. 이 10kg짜리를 5kg로 줄여가지고 화물을 비용을 적게 하고 서로 코미션 먹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배의 이 화물의 무게가 바로 돈이기 때문에 항운 노조가 10톤짜리 트럭이 들어왔는데 5톤으로 줄여서 반으로 줄이면서 그만큼의 비용을 절감해서 자기들끼리 주고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화물 계산은 5톤이 계산이 돼요. 5톤이. 실제로는 10톤이 들어왔는데 이게 누적되면 엄청나게 많은 무게가 배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이 배가 견딜 수가 있습니까? 견딜 수가 없죠. 구조 요청한 것이 삭제돼 버렸습니다. 인천 제주 항로는 이렇게 다녀야 됩니다. 내려와서 이쪽으로 꺾어서 들어가는데 이것이 추천 항로인데 그날은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안쪽으로 들어와도 이쪽으로 통상 항로도 맞습니다만 여기서부터 사고가 나서 이쪽으로 떠내려갔습니다. 이 배는. 여기가 수심이 얕은 곳입니다. 수심이 얕은 곳이기 때문에 어디선가 바닥을 부딪혔을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그는 배를 건져봐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단하기는 힘듭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수백 척의 배와 수십 척의 배와 수십 척의 항공기와 600명의 잠수부가 있다고 했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거짓말입니다. 8시 전부터 해상에 떠 있었다라는 그런 주민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회사와 여러 차례 이야기하느라고 바빴을 겁니다. 8시 52분에 처음 사고가 났다고 한 거짓말은 자기들이 해경이 해수부에 낸 보고서에는 8시경이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기들 보고서에. 해수부 안행부의 지휘본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도군 상황실에는 8시 25분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8시 52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산 인근 해역 지날 때 바닥이 무언가 닿는 듯한 num수가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지만 이거는 아직까지는 확인하기는 힘듭니다.
천안함 잠깐 가보겠습니다. 제가 왜 저런 뉴스들을 주목을 하냐면 어떤 사고가 나면 그 사고가 났을 당시의 뉴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범죄 심리에 자기가 사고 낸 곳에 꼭 간다는 것처럼 사고가 났을 때 나오는 증언들은 굉장히 정확한 게 많습니다. 제가 천안함을 원인 분석할 때 좌초는 분명한데 그 다음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찾은 기사가 이겁니다. 천안함이 사고 난 불과 1시간 20분 뒤에 3월 26일 22시 42분 21시 22분에 사고 났다고 했으니까 1시간 20분 뒤에 뉴스가 YTN 뉴스가 속보가 뜹니다. 천안함 충도로 침몰. 그리고 그 뉴스를 들여다봤더니 김문경 기자가 전하는데 뭔가에 충돌한 뒤 뭔가에 부딪힌 뒤 침몰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군 관계자들이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느 군 관계자가 이걸 이야기했을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팩트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충돌의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충돌의 증거를 찾았습니다. 근데 YTN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투데이에도 군 소식통에 따르면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뭔가 충돌한 뒤 침몰하기 시작했다. 좌초를 취재한 기자는 좌초를 이야기했습니다. 충돌을 취재한 기자는 충돌을 이야기했습니다. 원인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각자. 코끼리를 만진 기자들 중에 눈 감고 코를 만진 기자와 다리를 만진 기자는 기사를 다르게 쓸 수밖에 없지만 둘 다 코끼리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각의 증거를 찾았던 겁니다. 그만큼 초기에 나왔던 뉴스들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최초 시신 인양했는데 피부 긁혔지만 온전한 상태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다시 세월호로 가서 해경이 사고 접수가 8시 58분이라고 하는데 8시 10분에 제주 해경이 배와 연락이 안 된다고 학교로 전화기 왔다는 것이 이것이 단원고등학교 칠판입니다. 단원고등학교 칠판에 이미 8시 10분에 제주 해경이 뭔가 문제를 발견하고 계속 배하고 연락을 취하고 있던 중에 연락이 안 되니까 학교로 전화를 옵니다. 왜 연락이 안 되냐면요. VHF 16번 채널로 맞춰놔야 되는데 세월호가 16번 채널을 안 했다는 겁니다. 16번 채널은 항해를 하는 모든 선박들이 16번 채널을 맞추고 다녀야 어느 한 배가 사고가 나면 우리 사고 났어 그러면 다른 배들이 달려가주는 구조입니다. 아니면 서로 충돌하면 야 빨간 배 여기는 파란 배 그럼 그래 야 너 지금 어디로 갈 거냐 우리 오른쪽으로 들게 그래 그럼 우리 왼쪽으로 들게 이게 16번 채널에서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채팅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세월호는 16번 채널 안 썼다는 겁니다. 왜? 16번 채널에서 문제 있는 얘기가 나오면은 회사에 누가 될까봐 채널을 달리 들고 간다는 거예요. 미친 일입니다. 이 사고가 뭐가 날라 그러면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처럼 그러고 다녔습니다. 이 교감 선생님은 이때부터 계속 보고를 합니다. 8시 50분에 상황을 보고를 하고 침수 발생 보고도 하고 계속 보고를 합니다. 이 교감 선생님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왜요? 그 많은 학생들이 갇혀 있으니까. 학생들은 선생님 말만 믿어요. 우리 어린 학생들이. 선생님은 교감 선생님 말만 듣습니다. 교감 선생님은 이 배에 있는 직원이 있으라 그러니까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 아니다 잘못됐다. 자 다 나가자 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이라도 바깥에 나갔다가 사고 나면 내가 그 책임을 어떻게 할까 싶어서 못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육의 현주소입니다. 이제 우리 교육은 선생님이 가르쳤는데도 이거 아니잖아 라는 가능성까지도 가르쳐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경이 천안함 사고가 났을 때 좌초라고 상황 보고서에 버젓이 적어놨습니다. 그 당시에는 해경이 굉장히 정직했습니다. 천안함 때는. 지금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이분은 9시 15분에 사고가 났다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해군은 9시 22분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내가 얘기 듣기로는 9시 15분에 사고가 났다고 전해 듣고 배를 급파한 게 바로 난데 기자회견한 이후로 이분은 쫓겨났습니다. 저기 지방으로 전출돼 가지고 있다가 결국 옷을 벗으셨습니다. 천안함과 관련해서 아까 그 충돌을 이야기한 기자들을 제가 법정으로 불러서 당신이 취재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못 부릅니다. 왜냐하면 법정에 나와서 천안함에 대해서 진실을 증언한 사람은 전부 잘리거나 쫓겨가거나 지방으로 전출하거나 불이익을 받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도 특종을 내가 줘서 특종을 보도했는데 그 다음 날로 바로 방송통신위에서 징계를 받습니다. KBS 기자 3명은 제3의 부표 안에 있었던 물체에 대한 그 잠수함, 그 실체에 대한 취재를 하고 진실을 밝혔는데도 전부 지방으로 전출됐습니다. 제가 이 기자들을 법정으로 부르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진실을 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저한테 불리하니까 결국은 못 부르는 겁니다.
그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해양경찰청은 우리는 9시 15분으로 알고 있다라고 방송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월호가 여기서 급선회 했다라고 하는 이 항적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달려오다가 여기서 결국은 견디지 못하게 되는데 그 견디지 못하게 된 배경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스피드 턴. 이 배가 급작하게 오른쪽으로 탈을 전환을 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모습인지 잠깐 보면 자 하드 스타보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피스톤이 빠져나오면서 라다를 오른쪽으로 꺾습니다. 그러면 물이 라다를 치면서 배가 전체로 오른쪽으로 틀어집니다. 틀어지는데 갑판 위에서는 이렇게 기울어진 모습에 아주 즐거워하는 표정이죠.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이 배 뒤에 따라가면서 찍은 것이 1억 정도 기울어지는 겁니다. 이게 배입니다. 그게 답니다.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고박의 문제. 이 배에는 라싱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박스를 제대로 묶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1등 항해사가 화물을 어떻게 실었느냐. 이 배는 안정성의 문제를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 안정성의 문제를 우리는 그래비티 모멘트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이 말이죠. 전체를 따지면 한 2시간 내지 2시간 반 정도 해야 될 분량인데 오늘 1시간 반에 하기 위해서 제가 말이 조금 빠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제일 길게 할 때는 양산에서 3시간 10분 했습니다. 그때는 부정선거까지 했는데요. 다 강연 끝나고 나니까 시계를 보니까 3시간 10분 지났더라고요. 근데 오늘 1시간 반만 해야 되니까 조금 말이 빠른 거 이해해 주십시오. 이명박 정권 들어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전문가가 됐지 않습니까? 무슨 전문가입니까? 그거죠. 그때 광우병 그죠? 생명공학에 대해서 전부 많이 공부하셨어요. 이제 대운합 한다고 할 때는 전부 토목공학 공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리학도 공부하시고 그러다가 천안함 터지니까 조선과 해양공학을 공부하셨죠. 그죠? 그리고 이제 세월호에서 이제 조선해양의 박사과정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배의 안정성 문제입니다. 무게중심과 부력중심의 상관관계로 배가 떠 있느냐 뒤집어지느냐를 이야기하는 게 GM인데요. 만약에 무게중심보다 부력중심이 위에 올라가면 회가닥 뒤집어집니다. 그게 선박의 보건성이라는 겁니다. 이 배는 개조공사를 합니다. 어떤 개조공사를 하냐면 이 배를 가지고 온 청해진 해운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선실을 120실을 더 증설을 합니다. 갑판 위에. 자, 우리가 보트를 탔습니다. 선생님들 10분이 조그만 보트를 타면 아니 조그만 보트에 어른이 10명을 타면 제일부터 뭐부터 합니까? 납작하게 엎드리셔야 되죠. 그죠? 그 보트 안에 서 있으면 뒤집어지잖아요. 배가. 그러니 뒤집어지지 않으려면 전부 납작하게 엎드려야 되죠. 무게중심을 낮추기 위한 행위입니다. 서면 무게중심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뒤집어지죠. 그런데 갑판 위에다가 무려 239톤을 쏟아부어서 톤수를 늘리면서 개조공사를 합니다. 왜요? 120명의 승객을 더 싣기 위해서. 그 바람에 51m, 0.51m, 51cm의 GM이 높아집니다. 이 말은 무슨냐면 무게중심이 있던 것이 위로 51cm가 더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무게중심이 높아지는 만큼 이 배는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 갑판 위에 무게가 이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한국선급협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선급협회는 선박과 관한 모든 규정을 하고 그것을 승인해주는 기관인데 자, 너희들이 이 수리를 하려면 배의 보건성이 굉장히 급격히 나빠지기 때문에 이 조건을 지켜야 된다. 화물을 1,400톤 줄여라. 여객을 88톤에서 83톤으로 5톤 줄여라. 평형수를 1,007톤 늘려라. 화물을 1,400톤을 줄이면 돈이 얼마 손실입니까? 아니 사람을 더 태워서 더 120명을 태우기 위해서 구조작업을 하는데 승객을 5톤 줄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미친 짓입니다. 평형수, 배 밑바닥에 물을 더 많이 실어야 된다. 논리는 맞지만 전혀 이거는 선박회사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조건이죠. 1,500톤의 화물을 손실 볼 사람이 누가 있으며 승객을 더 줄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절대 지키지 않을 약속을 전제로 승인하는 이것은 선박회사와 조선소와 선급협회의 결탁과 비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참 사고나고 며칠 이내에 발표하겠습니다. 그때는 보건성 문제도 안 나올 때입니다. 지금은 다 조사받고 있습니다. 심각한 커넥션입니다. 자, 이거 우리 돈 더 많이 벌고 싶어.
개조해야 돼. 야, 그러면 보건성 나빠지는데. 보건성 나빠진 것을 서류로 해결해. 그게 바로 이겁니다. 선급협회가 여기에 협조를 해준 겁니다. 이 썩은 집단의 주축이 서울대 조선공학과와 제가 나온 한국해양대학이 두 축으로 매번 싸우고 있습니다. 이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집단이 이번 참에 대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사람을 죽이는 조건입니다. 이게. 결국은 입에는 심지어 해경은 한국 성급이 경찰 압수수색하는데 정보까지 유출해 줍니다. 이 커넥션은 해운 회사와 선박회사와 조선소와 해경까지 전부 복마전입니다. 권력 가진 집단들이 전부 자기들끼리 하고 있습니다. 구조의 문제 보겠습니다. 함선 33척, 항공기 6대라고 하는데 이게 33척과 하는 모습입니까?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상하원 축소하고 구조에 바빴던 아니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제일 미스터리 중에 하나, 왜 목포에서 삼암대는 여기 80km밖에 안 되는데 왜 달려오지 않았을까 궁금했습니다. 고속정이 달려오기 시작을 하면 적어도 20명의 해군이 타고 라이프 자켓 입고 망치를 들고 가서 유리창을 다 깨버려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조해냈겠습니까? 안 왔습니다. 저는 삼암대 사령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안 했습니다. 왜? 해군 참모총장이 통영함을 보내라는 명령을 2번이나 보냈는데 캔슬됐습니다. 그래서 보류했습니다. 왜냐고요? 그 해군 참모총장이 배를 보내라고 하는 명령을 캔슬시킨 것이 누구냐? 그 사람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했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 3시에 서울중앙지검에 갔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가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고발장을. 저는 서프라이즈 대표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민주실현시민운동본부라는 시민사회단체에 금년 3월 달에 축하해주러 갔다가 졸지에 대표가 됐습니다. 축하해주러 갔다가. 그래서 그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를 잠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경찰청장, 언딘의 대표이사, 청해진 해운의 회장, 사장 4사람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죄로 고발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안 하길래 답답한 사람 우물 판다고 제가 했습니다. 오늘. 어차피 천안함 재판받고 있는 돌아갈 곳도 없는 몸이잖아요. 그러니 배 사고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고발을 했습니다. 목포 삼암대 사령관, 이 사고가 나서 아이들이 갇혀있는 시간대 테레비로 보고 있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헬기 타고 나와서 지시를 해도 모자랄 마당에 이런 배들 어떻습니까? 자, 저 배가 출동해가지고 1시간 반 만에 출동하면 이 배가 쓰러지기 직전에 이 배가 오면 세월호의 앞부분 하나 뒷부분 하나 가서 이게 바로 쓰러지는 쪽을 들이받아가지고 밀고 가도 이 배 더 이상 안 빠집니다. 가능하죠. 이 보십시오. 앞이 뾰족한 게 얼마나 힘좋게 생겼습니까? 이 부분 좀 깨지면 어떻습니까? 국민이 돈 내서 다 고쳐줄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국민이 혈세로 돌아가는 건데. 선수를 이걸로 들이받고 선미를 다른 배가 들이받으면 그 배가 더 이상 쓰러지지 않게 버틴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수 훈련 잘 받는 대원들, 해군은 언제나 뚫어지면 물 들어오고 배가 반파된 거 막는 훈련만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물 들어오는 거 막고 펌프질을 하고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 전부 구조해내면 한 명도 안 다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배를 즉시 출동시키지 않았을까요? 그거를 하지 못하게 한 사람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SSU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세계 최강입니다. 그런데 투입이 안 됐습니다. 막았습니다.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럽니다. 이 부대는. 저희 부대가 투입돼서 실패한 적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제대 군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대가 못 들어갔습니다. UDT 폭탄 들고 들어가는 애들 아닙니까? 최정예 잠수위원 UDT 초기 구조했어야 하는데 해경이 해군 UDT 잠수를 막았습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해경은 언딘이라는 회사, 이름도 이상한 언딘이라는 회사를 위해서 UDT 잠수를 막습니다. 언딘이라는 회사 사장은 처음에 사고 나자마자 내려갑니다. 진도로 내려가면서 내려가는 동안에 청해진 해운하고 전화를 합니다.
당신들한테 인양 업무를 줄 테니 당신들이 해달라는 구두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갔어요. 그리고 오마이뉴스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견인하러 갔는데 버스 안에 300명이 갇혀있는 상황이랍니다. 이 회사는, 언딘이라는 회사는 인양 전문이지 구조 전문이 아니었어요. 내가 견인하러 갔는데 버스에 3,300명이 갇혀있는 상황이라는 말은 뭔지 압니까? 우리 국민은 119 구조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레카차가 간 겁니다. 레카차가 간 겁니다. 그것까진 좋아요. 레카차 기사가 그때부터 자기가 구조대 역할을 행세를 한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정말 전문가인 UDT SSU가 달려왔는데 레카차 기사가 구조대를 막은 겁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맞죠? 이 언딘이라는 회사 사장은 해양구조협회 부총재입니다. 그리고 이 해양구조협회는 해경이 만든 단체입니다. 이 사무실은 해경 안에 있습니다. 전직 해경 출신 간부들 이 회사에 취직해서 퇴직하고 난 뒤에도 보장받습니다. 이 사건 돈 된다 싶으니까 저 회사를 투입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맡겨버린 겁니다. 그 사장이 그럽니다. 내가 내려가서 진도에 가서 내가 청해진 해운과 계약을 한 회사요 했더니 멘붕에 빠져있던 해군과 해경이 얼씨구나 하고 자기들한테 다 맡기더라는 겁니다. 이 구조에 대한 컨트롤 타이가 없었습니다. 청와대가 자백했잖아요. 우리는 컨트롤 타이가 아니다. 그 자체로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위를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컨트롤 타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면 국가의 존재가 없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데 국무총리가 책임지겠습니까? 장관이 책임지겠습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현지에 있는 해경들이 멍하게 있다가 언딘이라는 회사가 우리가 계약했다고 하니까 얼씨구 하고 맡겨버린 겁니다. 그 생떼 같은 아이들이 물속에 있는데 그 짓을 한 겁니다. 어저께 그 유 대변인 하루 종일 아무도 안 들어가던 거예요. 물속에 아무도 안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화가 나서 우리가 배 타고 현장에 가보겠다 했습니다. 갔더니 물속에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요. 해경배들이 그 선수 깔아놓은 거기에 뱅뱅 돌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왜 저를 가고 있냐? 지금 사열할 일 있냐? 그랬답니다. 뭔가 하는 것처럼 계속 배를 돌리고 있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철수하자고 해서 철수하는데 뒤로 돌아보니까 뱅뱅 돌던 배들이 조용히 사라지더랍니다. 이상한 짓이에요. 구조는 안 하고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없습니까? 사고 난 다음날부터 해경의 책임자라는 사람이 가족들 앞에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가족분들이 제안하시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 모든 가족이 동의해 주신다면 우리가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구조를 지휘하고 책임하고 살려야 될 책임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가족분들한테 좋은 방법 있으면 내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걸 계속 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날도 안 되니까 가족들이 어떻게 하냐입니까? 개인적으로 잠수부들을 계속 연락해가지고 오게 한 거예요. 그게 민간 잠수부 수백 명의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모시고 온 잠수부조차도 안 들여보내주고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해경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판 싸움이 일어납니다. 배대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민간 잠수부들을 태우고 가는데 가족들이 기다려. 당신들 못 믿겠다. 해경 당신들 못 믿겠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 한 사람씩 타서 지켜보겠다 그랬습니다. 가족들이 당직자를 만들어서 당직을 표를 짜서 한 사람씩 가서 밤을 새면서 지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경이 똑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방해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해경이 구조를 방해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참 비참한 얘기입니다. 민간 잠수사 언딘 의도적으로 구조 지연시켰다고 민간 잠수사가 실토했습니다. 언딘 간부는 시신 언딘이 발견한 걸로 해달라고 합니다. 미친 회사입니다. 이 회사 사장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죄로 벌을 받아야 됩니다. 선수를 잡으라고 했던 거죠. 목포에 있는 3호 중공업에서 우리가 VLCC를 보내줄게. 이걸 보내면 배가 세월호가 있으면 이걸 앞에 막고 물을 가득 채우면 이게 땅바닥까지 내려갑니다. 높이가 높아서. 조류가 아무리 세도 조류를 막아준다 이 말이죠. 좋은 방법이죠. 이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이 방법을. 이쪽에서 조류가 와도 이 와류에서 옆으로 피해가기 때문에 여기는 잔잔해질 수가 있는데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그것마저 거절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 헬기 가지고 한 사람들 구하려고 하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 이분들 바다에 빠뜨리면 다 살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내려가서 이 유리창 깨야죠. 이 안에 다 사람 들어있었는데. 미친 노릇이에요. 여기 다 사람들 있다. 여기 안에. 이 안에 사람이 있다. 유리창 깨고 줄만 내려주면 자꾸 올라와서 미끄럼 타고 내려가서 바다에 빠지면 산단 말이에요. 라이프 자켓을 입고 방 안에서 사망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라이프 자켓을 입고. 미칠 일입니다. 네? 천안함 때도 함수가 이렇게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뱅뱅 돌면서 구조하지 않았습니다. 16시간 떠 있었는데도 거짓말합니다. 배에다 깔아앉았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볼 생각도 안 했습니다. 저 배를 건졌더니 시신이 한 사람 나왔습니다. 이 배가 떠 있는 동안에 이 공기 주머니 안까지 와서 그 사람이 16시간 동안 얼마나 애타게 있다가 사망했겠습니까? 그때도 그랬습니다. 지금 와서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막강한 장비들 한미연합 훈련한다고 지금도 있었는데 왜 와서 도와주지 않는 겁니까? 이 장비들 전부. 천안함 때는 이 장비들 해서 자기들 일했었지만요.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 난 다음날 그 바쁜 시간에 1분 1초도 아까운 시간에 와서 다니는 바람에 브리핑 한다고 차량 정비한다고 모든 구조가 중단됐습니다. 그 아까운 시간에.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하는데 완전히 다 수습이 되고 난 뒤에 사임하겠답니다. 자기 자신만이 책임을 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국이 촛불로 지금도 끄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안산에 가서 강연을 하고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 너무 고통스러워서 외상 후 스트레스라 그러죠. 외상 후 스트레스요. 천만에요. 계속 외상 중입니다. 죽을 때까지. 아이들을 가슴에 묻고 계속 외상 중입니다. 계속 외상 중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끝나질 않아요. 어느 어머니가 도저히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자살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약을 드셨습니다. 근데 두 분 다 살아나셨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발 좀 견디시라고. 제발 견디시라고. 46년 동안 있는 이 지구, 저 하늘의 별들, 수십억 년 살아가는 저 우주 만물 속에 인간은 겨우 몇십 년 살잖아요. 그래서 겨우 몇십 년 살잖아요. 얼마 안 있으면, 불과 얼마 안 있으면 만난다. 그 사랑하는 아들 만난다. 그때까지 그 아이가 엄마 아빠가 무엇을 해줄 것인지를 생각을 합시다.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너무나 그 아이들은 왜 하다가 그죠? 생을 접었습니다. 왜 바깥에 사람이 왔는데 우리를 구조하지 않는 거야? 왜 이렇게 기울었는데 우리 자꾸 안에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왜 우리는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지? 그 어린 목소리 들어보십시오.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철없이 이야기하는 그 목소리 들어. 이상해.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엄마 미안해. 나 이야기할 줄 모르니까 지금 이야기할게. 엄마 아빠 사랑해. 장난스럽게 하는 그 목소리들. 그래서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진실을 밝혀야 되는 이유는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어난 모든 과정의 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분들을 고발을 했지만 그 다음은 선박에 대한 선체에 대한 증거 보존 가처분 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희생자 가족분들하고 원언을 했습니다. 이 고발은 제가 할 수 있지만 증거 보존 가처분 신청은 가족들과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함께가 해주셔야 법원이 받아주려고 그래야 저배를 그대로 저배는요 그대로 상태를 유지해서 모든 조사를 다 완료를 해야 됩니다.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는 끝나고 나면 저배를 다시 올린 다음에 상태를 고스란히 만들어서 그대로 넘어지는 과정을 시뮬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배가 저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두 번 다시 반복을 실수를 안 합니다. 그리고 넘어져서 들어갔을 때 에어포켓들이 존재하는지 다 검사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생명체가 있다면 얼마만큼 살 수 있는지도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저 사건은 전 세계 어떤 해난사를 놓고 와도 존재하지 않는 해난사고입니다. 300명이 연안에서 심해도 아닙니다. 저 배가 만약에 1시간 더 달렸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된지 압니까? 80m 수심입니다. 추자도 앞바다는. 그나마 170명 구조된 사람들조차도 구조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거기는. 그러나 이거는 다행히도 섬이 코앞에 보이는 37m밖에 안 되는데도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전원 다 구조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이 배의 원인을 다 밝혀야 됩니다. 그게 하늘에 있는 우리 애기들이 엄마, 아빠, 나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엄마, 아빠 이거 좀 밝혀줘. 그리고 절대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해줘라는 목소리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를 엄마, 아버지들이 제발 그걸 제발 견뎌달라고 그렇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가족분들한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첫날, 이튿날 구조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구조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공무원 조직은. 3일째 되는 날 예를 들면 시신이든 생존자든 20명, 30명 구조를 하면은 첫날, 이튿날 뭘 했냐는 말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지요. 해경이 왜 저렇게 방해를 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구조하겠다는 사람들을 왜 투입을 하지 않고 구조하러 간 사람을 왜 받아가면서 막는지. 이번에 우리가 이거를 법정으로 통해서라도 면밀히 진실을 밝힌 다음에 엄벌에 쳐야 됩니다. 그런 징계 없이는 절대로 한 발짝도 우리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칫하면 음모론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어느 불순한 사람이 저 배를 의도적으로 잡아뜨리게 만들려고 마음먹으면 1등항에서 한 사람만 섭외하면 됩니다. 그죠? 화물 많이 실으면 되잖아요. 화물 30톤짜리를 5톤이라고 속이고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저 배 넘어집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배 하나 뒤집으려 그러면은 1등항에서 한 사람만 포섭하면 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은 또 음모론이라고 막 쓸 거니까 말은 못하지만요. 근데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많은 복마전들이 깔려있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사고가 아닙니다. 사건입니다. 사건. 선생님. 예. 그런 부분은 제가 면밀히 조사를 해봤는데 현재까지 찾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배 승용차와 승용차가 충돌을 해도 흔적이 남는 법인데 선박과 선박이 충돌하면 다 장식이 났습니다. 제가 천안함은 왜 충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충돌의 흔적을 제가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천안 조사를 하면서 그 배는 짙은 녹색이었습니다. 상대편은. 그거를 하루 지나고 나니까 다 없애버렸더라고요. 깨끗하게 지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저 있던 증거가 없어졌냐 그랬더니 너무 더러워서 닦았답니다. 그게 천안함입니다. 증거가 남습니다. 어떤 물체가 받았는지 쇠와 새가 부딪히면 흔적이 남는다고요. 둥그런 물체가 받은 것도 제가 찾아냈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비공개 영상까지 제가 다 입수를 해서 봤는데 깨진 부분이 아니라 깨진 것처럼 보이는 라다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좌현 선미 뒤쪽에 찢어져 있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건 뭐냐면 배가 한번 바톤 타치했던 정황은 그 전날 증언에 의해서 밝혀지는데 바톤 타치했지만 손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손상이 있었다면 찢어진 부분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 배를 뒤집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배는 근본적으로 출항할 당시에 화물을 잘못 실었고 가는 동안에 기름 쓰잖아요. 그죠? 500명의 사람이 이틀 동안 물 쓰잖아요. 샤워도 하고 먹는 물도 쓰고요.
그 다음에는 입에가 점점 깔아지니까 발라스트로 조절을 하느라고 입의 복원력을 급격하게 상실시킨 것이 배가 뒤집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손상들은 굉장히 마이너한 것이고 잠수함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선생님. 네. 예. 예. 역시나더라. 유속이 세서 별 효과 아무 찌없는 것을 일부 수입하자마자 해서 결국 네. 아무 결과 제가 그 다이빙벨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저러한 사고에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장비입니다. 반드시. 저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쭉 내려가서 바로 출입구 옆에 되면은 3명의 잠수부만 교대가 되면은 계속 사람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저게 아니면 잠수정이 다가가서 잠수정 문이 열리면서 그 안에 있는 다이버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그죠? 그건 장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엄청난 수천억의 돈을 들여서 그 장비가 있어요. 이번에 투입 안 했잖아요. 왜 안 했냐 물었더니 기술상의 문제가 있어서 투입 안 했답니다. 수천억의 돈을 들어서 그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는 지가 스스로 거기까지 다가가는 장비지만 위에서부터 내리는 다이빙벨은 그거하고 똑같은 기능입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난 사고가 나면 저 장비는 저와 유사한 또한 저것이 개조된 저것보다 훨씬 개량된 형태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구조할 수가 없습니다. 예, 선생님. 네. 근데 이제 천안함은도 사고죠. 저는 이거 사고라고 봅니다. 어떤 음모적인 어떤 만들어진 각본으로 보지는 않고요. 사고인데, 사고 난 거를 있는 대로 얘기해야죠. 그죠? 천안함 사고 난 거를 사고다. 교통사고를 살인사건으로 만들어 놨죠. 누가 살인했습니까? 언젠가는 통일해야 될 우리 민족의 절반이 살인했다고 한 거죠. 만약에 처음부터, 신 대표, 사실은 이러이러한데 이거 알려지면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 이 잠수함이 왜 여기 왔냐. 이거 알려지면 우리가 골치 아프니까 협조해줘라고 하면 진짜 고민 많이 했을지 모르겠어요. 나도 군장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통사고를 살인사건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맞다고 주장하라고 사인하라고 하니 제가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도 많은 과학자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계속 협박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들은 입장이 곤란해지지 않냐 그러길래 왜 과학자가 과학을 팔아먹습니까지 그랬습니다. 지금 진상조사단을 꾸미는데 희생자 가족분들이 민간조사단을 꾸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에 일반 학자들을 모시고 온다 그러면은 정부에 휘둘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드렸더니 아마 그에 대해서는 잘 판단을 하실 거라고 보고 앞으로 소송 중에서 정부는 반드시 돈의 문제로 얼마씩 보상할 테니 조용히 입 닫고 있자라고 유도할 것이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소송을 하십시오.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천안함 사건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국방부 말을 100% 그대로 믿는다고 했을 때 경계에 실패한 군인이잖아요. 경계에 실패한 군인이 사망을 했는데 군인으로서 업무를 다 하지 못하고 사망을 했는데 10수억을 지불했잖아요. 1인당. 국민성금 400억 모아서 1인당 505억씩 주고 플러스 국가에서 준 돈 합쳐서 10수억을 줬습니다. 그럼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 학생들은 더 억울해요. 국가가 살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살리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살릴 수 있는데 살리지 못한 애들은 그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소송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성금을 할 때도 단순하게 어딘가 그냥 기타 가는 성금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분들을 돕기 위한 성금을 따로 모아야 됩니다. 미리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국가가 얼마를 주겠다고 한 약속보다 소송을 해서 받는 금액과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합친 것이 더 많아야 됩니다. 어차피 국민성금은 모든 희생자분들 나눌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국가에서 주는 돈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소송을 하십시오. 소송을 해야 진실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소송을 해서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진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다 돕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남아있는 인생이 앞으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천안함도 재판 중이지만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는데 제 남아있는 생의 거의 전부를 제 뜻과 마음을 다 바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진실의 문제이고, 네. 예. 진실의 문제는 진실의 문제로 저는 뭐 만천하에 밝혀지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제가 어제 팽목항을 한번 네. 가봤습니다. 네. 근데 사실 바다를 보면서 생각했던 게 바다나 하늘이나 사실 망망대해 이 드넓은 창공에서 사고가 나면은 그 사고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은 1차적으로 그 배를 운전하는 선장, 네. 또 그 외에 타고 있는 선원들, 네. 이 가장 우선적으로 그 일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도와주는 해경이나 바다에 관련된 전문가나 또 우리 신쌤 같은 그런 분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했을까요? 네. 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일반 도로에서 버스가 뭐 차가 가다가 사고 나면 옆에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네. 망망대해인데 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 말씀 그래서 그 드리겠습니다. 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전체적인 네. 멘탈이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이 버스가 달리다가 갑자기 180도 뒤집어진다는 생각을 상상은 아무도 할 수가 없죠.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 떠 있으면 그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배는 선장이 어떤 선장입니까? 아르바이트 선장입니다. 그 배를 몰고 다니던 선장도 아니에요. 그냥 대기하고 있다가 너 좀 뭐라 그러면 가서 아르바이트로 띄워주는 선장입니다. 69세. 직장 찾기도 힘들 겁니다. 어디 가서. 그러면서 거기서 있는데 모든 화물에 대한 책임은 육지에 있는 선박 운항가에서 다 그걸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5톤짜리를 5톤으로 속여가면서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는 구조를 하는 바람에 이 배에 몇 톤이 실리는지는 1등 항해사조차도 잘 모릅니다. 워낙 위험한 배니까 수시로 직원이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수시로 바뀌는 직원이 이 배에 대한 애착이 무엇이 있으며 이 배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달리는 겁니다. 달리다 보니 이상하니까 안 되겠다고 했지만 완전히 뒤집어질 때까지도 그런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45도까지 기울었는데도 계속 방해에 있으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기울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이유입니다. 결국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밑이 텅 비어 있으니까. 네. 어머님 머리 많이 기르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예. 그러니까 초기에 이 사건이 이제 사고가 접수됐을 때 국가공시라고 국정원이 보고하고 이 어떤 나왔다는 얘기를 네. 네네. 네. 네. 아무리 공무원 세계가 정직되고 관리가 됐을지라도 어쨌든 이런 사고는 큰 사고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충분히 이 부분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구조로 네. 구조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은 확실한 어떤 예. 예정용 조치인데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예. 확실한 그게 좀 예,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군 3함대가 출동을 해야 되는데도 출동하지 않는 메커니즘. 해군 참모총장이 통영함이라고 하는 구조하에 뛰어난 선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가라고 명령을 2번씩이나 했는데 막는 존재가 누굴까요? 어떤 사건이 있든 범죄의 원리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누가 이득을 보는가? 최종적으로 누가 이득을 보는가? 세월호 사건이 누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이득을 취하는 집단이 있으면 누구겠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골치 아팠던 것이 묻히기를 바라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이것저것 조작질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1번으로 안 되니까 2번. 비리로 막아가는 그 집단. 조작질을 해도 안 되는 집단. 결국은 선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아가가지고 지금도 재판을 하고 그 정당을 없애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들의 세력한테 가두리 양식장처럼 길어지는 제1야당은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 집단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월호에 책임을 져야 될 집단과 세월호 사건으로 화장실 가서 울고 있는 집단과 억울하게 빨갱이로 몰린 집단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것으로 마치